또 재밌는 거는 이제 스카이 스포츠에서 나왔는데 뭐 프리미어리그 압박 횟수, 뭐 스플린트 이런 거에서 손흥민이 굉장히 높은 지표를 다 차지했더라고요. 네. 첼시전은 특히 인상 깊었던 게 이미 스코어가 3대1, 4대1로 벌어졌는데도 그 압박을 그러니까. 네. 네,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대한민국 두 축구 영웅의 맞대결이 이번 주말에 열리게 됩니다. 울버햄튼과 토트넘의 경기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자, 이호영 아나운서. 네. 이영 기자입니다. 자, 두 팀의 상대 전적을 보면 뭐 당연히 네. 뭐 전체적인 어떤 역사적으로 토트넘이 최근 들어서 꽤 오랫동안 울버햄튼보다 좋았었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 전적에서 31승 21무 52패로 네, 홈팀 기준인 거죠. 네, 울버햄튼이 뒤집니다. 그런데 최근 3경기에서는 그래도 2승 1패 기록을 하면서 좀 앞서 있어요. 특히 지난 3월에 있었던 홈 경기 때 그 아다마 트라우레 골로 네, 그때 이제 울버햄튼이 승리를 했었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울버햄튼이 홈에서 약한 팀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레스터 시티를 제외하면 홈 그 승률이 가장 낮은 팀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그런 경기이지만 토트넘 상대로는 좀 자신감을 좀 가질 수 있다. 게다가 토트넘 좀 살펴보겠지만 상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부상병동 아니겠습니까? 뼈만 남았죠. 네. 여러 선수들이 부상으로 지금 빠져 있죠. 일단 뭐 히샬리송이 최근에 이제 수술을 받는다 이런 네.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했고 처음에 네. 그 골반 뭐 치골 얘기가 나왔는데 네. 제가 그걸 알아보니까 정확한 부위가 그러니까 전체 골반뼈에서 치골이 이제 앞쪽이래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설명. 그 뭐가 있는 그쪽 사타원이 뭐가 있죠? 중요한 부위가 있는 그쪽에 네. 있는 뼈. 남성 중앙. 네, 거기부터 사타구니까지. 그래서 이제 이게 보통 사타구니 수술이라고 하는 그쪽이 많다고 하는데 아무튼 수술을 이제 오늘 새벽에 했고 한국 시간으로 잘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도 당분간은 좀 몇 경기 빠질 것 같고요. 수술을 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빠지겠죠. 부상 때문에 수술 안 하고 버티려고 한 8개월 동안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지금 회복 좀 과정이 있고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아무튼 그 토트넘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은 아무튼 몇 주 안에 돌아온다라고 했으니까 정확한 복귀 시점 모르지만 어쨌든 올해 안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없다. 네. 그리고 첼시전에도 부상자가 속출을 했고요. 일단 전반 추가 시간에 메디슨하고 판더벤이 부상으로 나가는데 메디슨은 일단 안 좋던 발목 때문에 좀 뺐는데 그 잉글랜드 대표팀 명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좀 희소식으로 보더라고요. 그렇죠. 몰타하고 이제 북마케도니아전 앞두고 소집은 됐는데 일단 경기 다음날 훈련에 빠졌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걱정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문제는 판더벤인데 판더벤이 지금 텔레그래프 보도 보니까 좀 생각보다 길어지는 것 같아요. 네, 텔레그래프는 한 1월 정도는 돼야 뭐 복귀한다 이렇게 의견을 냈었고 그래도 수술은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 판더벤에 관해서는 그 맨로 기자의 얘기가 현재로서는 가장 최신이기 때문에 아무튼 수술 안 하기로 했고 빨라야 1월 달에 복귀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분간은 판더벤 없이 다이어를 자주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좀 됐고 아무튼 지금 반더벤 같은 경우도 햄스트링 쪽이기 때문에 수술을 안 한다 하더라도 너무 고질병을 위험이 있죠. 시한폭탄을 좀 달고 다니는. 그래서 현재 상태로 정리를 해보면 울버햄튼에서 빠지는 선수가 무려 8명입니다. 주전급이라고 볼 수 있는 선수 가운데 좀 읊어주시죠. 네, 일단 뭐 페리시치는 이전에 뭐 이미 시즌 아웃이 돼 있다는 점 많이들 아실 거고 솔로몬 세세뇽도 지금 장기 부상을 앓고 있고요. 히샬리송 조금 전에 설명드렸고 판더벤, 메디슨 그리고 우리 금쪽이 둘 로메로하고 도기 두 선수는 이제 징계로 나오지 못합니다. 로메로는 이제 3경기 출전 정지 시작이고 오도기 같은 경우도 경고노적 수장이기 때문에 못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뒤에 저희가 이제 예상 선발 명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좀 처참합니다. 상태가. 그래서 울버햄튼 입장에서는 좀 대열을 낚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반면에 울버햄튼도 중요한 지금 부상 선수가 있죠. 네, 이제 네투 선수. 올 굉장히 뭐 드리블로 상대를 완전히 뭐 부숴버리던 그 네투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면서 좀 이번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리미어리그 10월 이달의 선수 후보입니다. 도움 랭킹 1위고요. 저 경기를 보시면은 울버햄튼에서 그러니까 골은 황희찬 선수가 다 넣고 있지만 네투밖에 안 보이는 그런 정도 팀이고 그래서 네투가 빠지면서 지금 변화가 뭐냐면 네투가 오른쪽 윙으로 주로 나오고 황희찬 선수가 투톱의 일원으로 뛰었었는데 네투가 빠지니까 황희찬 선수를 그쪽으로 지금 지난 경기 때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전반보다는 그쪽에 배치가 돼서 네투가 했던 역할을 어느 정도 좀 물려받는 어쨌든 뭐 드리블로 운반이 되는 선수기도 하죠. 황희찬 선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울버햄튼 얘기 간단히 좀 하면 셰필드전 지난 경기 때 극적인 패배를 했습니다. 종료 직전에 동점골을 넣었는데 황희찬 선수 도움으로 벨레가르드 선수. 근데 이제
90 플러스 10분에 네, 페널티킥을 노우드에게 내주면서 셰필드전 패배를 했고요. 페드로네투의 이탈이 좀 커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울버햄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토트넘보다 수적으로는 뭐 손실이 적을 수 있지만 실질적인 타격 면에서는 분량이 좀 훨씬 클 수 있다. 이런 약간 메디슨 빠진 느낌 아닐까요? 토트넘 입장에서. 그렇죠. 네. 지금 메디슨 같은 경우가 지금 리그에서 키패스 2위입니다. 트리피어 다음으로 2위고. 그 와중에 트리피어가 1위인 게 대단하네요. 트리피어가 그 친구는 저기 세피스에서도 일단 네. 적어주니까. 그리고 기대 도움 XA 값에서도 4위. 근데 참고로 이 XA 값도 1위가 트리피어입니다. 2위가 브루노 페르난데스, 3위가 은부에모인데 아무튼 이런 그 메디슨의 어떤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만약에 못 나온다면 토트넘도 좀 외롭다. 지난 경기 또 메디슨이 부상으로 나간 뒤로 손흥민 선수가 거의 뭐 기회를 거의 못 받았잖아요. 네. 마지막에 스스로 맞는 그 그쵸. 빼고는 네.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아쉽고 근데 보면 황희찬 선수나 손흥민 선수나 둘 다 마무리는 되는데 지금 조력자가 없어진 상황이긴 하네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두 선수에 대한 집중도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지금 그 공격 포인트가 8개입니다. 6골 2도움. 5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네, 보니까 이제 개인 커리어에서 가장 많은 그쵸. 이제 득점에 관여한 그런 네. 기록이라고 이제 BBC에서 소개를 좀 했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올 시즌 초반에 폼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 선수들 맞대결에서가 아니라 에이스들의 맞대결로도 그렇죠. 두 선수의 얼굴이 가장 크게 나올 만한 그런 지금 대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손흥민 선수, 황희찬 선수 대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보면 뭐 그냥 말 그대로 양 팀을 먹여 살리고 있는 그렇죠. 그런 8골, 선수입니다. 6골. 네. 정말 극지 않은 이제 득점 기록을 둘 다 이제 보여주고 있고. 네, 손흥민 선수가 득점 2위에 지금 올라 저 있고 살라랑 공동 2위죠. 네. 1위 홀란과는 3골 차. 네. 8골 좀 넣고 있습니다. 네, 어제 첼시전에서 침묵은 좀 하긴 했지만 뭐 득점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후방 막판에 굉장히 위협적인 슈팅을 또 때렸기 때문에 뭐 컨디션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네, 여전히 위협적인 선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스카이 스포츠에서 나왔는데 뭐 프리미어리그 압박 횟수, 뭐 스프린트 이런 거에서 손흥민이 굉장히 높은 지표를 다 차지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압박 상황에서의 스프린트. 그렇죠. 그러니까 압박 상황에서도 그냥 가까이 있는 선수에게 가서 압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손흥민 선수는 우리가 경기 보면 알죠. 특히 지난 경기 때 그 산체스 골키퍼 손흥민 뛰어가니까 무서워가지고 네. 패스 이상하게 하지. 그러니까 그게 전방에서 수비적으로 팀 전술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뉴캐슬의 앤서니 고든에 이어서 2위를 기록을 하고 있다. 맞습니다. 네. 네. 손흥민이 저런 모습을 보여줘서 실제로 토트넘의 득점 상황에서도 많이 관여가 되기도 했고요. 그렇죠. 직접 득점과 별개. 그리고 첼시전은 특히 인상 깊었던 게 이미 스코어가 3대1, 4대1로 벌어졌는데도 그 압박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지표가 올 시즌에 토트넘 축구를 좀 보여준 게 아닐까 싶은데 첼시전에서도 라인을 안 내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내 라인을 계속 이렇게 높은 라인으로 전방 압박하면서 이런 축구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영국 내에서 이런 전술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지금 경기였죠. 그렇죠. 과연 9명이 뛰는데 저렇게 하는 게 맞냐. 그 전 토트넘 그리고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이었던 글렌 호들 최근 베컴 다큐에서 엄청 욕먹고 있는 그렇죠. 네. 그분이 이거는 축구적 자살이다. 그쵸. 자살이다. 자살 축구다. 이게 네, 말이 본인이 되냐. 있었어요. 근데 네. 그 말도 틀린 건 아닌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런 정말 노빠꾸 축구에 환호를 하고 있고 그렇죠. 이게 축구 아니냐. 뭐 물론 잠궈서 승점을 땄을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9명이서 잠궈봤자 한계가 있을 텐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불러일으킬 만큼 굉장히 프리미어리그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토트넘 축구인데 기록적으로 그 축구의 핵심이 압박에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숫자가 줄어도 맞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 압박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그 파이널 서드에서의 압박 횟수인가요 이게? 네, 331번. 네, 네, 맞습니다. 올 시즌에 네. 거의 뭐 경기당 30번 정도씩을 하면서 지금 팀 내에서 1위에 올라 있는데 이 토트넘이 880회로 파이널 서드 압박이 리그에서 가장 많이 한 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높은 라인에서 얼마나 이제 강하게 압박을 가져가는지 보여주는 좀 지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와중에 또 골도 많이 넣고 있으니까. 결정력도 거의 리그 최고 수준이라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그건 늘 유럽 거의 최고 수준의 기대 득점과 실제 득점의 차이가 늘 가장 큰 선수가 그렇죠. 손흥민 선수도 올 시즌에는 황희찬 선수도 못지않게 네. 하고 있는데 오늘 만약 이번 경기에서 만약에 멀티골 넣으면 네.
10골에 도달합니다. 그렇죠. 네. 프리미어리그 10골이죠. 대단한 기록을 또 세우게 됩니다. 네. 8시즌 연속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자릿수 득점에 좀 성공을 하게 되는 네. 건데 이제 기록을 살펴보면 몇 명 없어요. 8시즌 네. 연속으로 이제 두 자릿골 넣은 선수가 이제 루니가 11회 11번 있었고 램파드가 10회, 아구에로, 케인이 이제 9회로 총 4명인데 네. 진짜 PR 레전드들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손흥민이 되는 거죠. 네. 이 기록이 대단한 건 뭐냐면 꾸준하다는 거죠. 네, 연속 기록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뭐 중간에 끊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최고 레벨에 8년 동안 저렇게 하고 있다. 뭐 이런 네.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반면에 황희찬 선수 역시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없었다면 지금 국내에서 더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정말 엄청난 선수가 있으니까 큰 상대적으로 산이 막혀 있죠. 그렇죠. 네. 상대적으로 우리가 조명을 좀 덜 하고 있는 좀 미안함이 있는데 올 시즌 개인 커리어 최고의 출발이고요. 네. BBC뿐만 아니라 여러 매체에서 계속 보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목을 하더라고요. 네. 리킴 선수로. 네. 현재 6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네, 하고 있고 또 리그컵에서 한 골까지 합치면 네. 총 9개 그렇습니다. 공격 포인트니까 한 개만 뭐 도움이나 득점 하나만 더 추가하면 네. 개인 커리어 처음으로 이제 PL 10개 네. 공격 포인트를 좀 쌓게 되는 그렇죠. 셈이죠. 물론 두 팀 다 사이좋게 리그컵은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황희찬이 한 골 넣고 손흥민이 2골 넣으면 둘 다 이제 기록 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지에서도 이 경기에서 두 팀 다 모두 골을 넣을 거라고 다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네. 양팀 예상 라인업을 한번 보면 먼저 몰버햄튼은 거의 뭐 그대로 나올 것 같아요. 뭐 조세사 골키퍼, 세메도, 킬먼, 도슨, 고메스 그리고 황희찬이 오른쪽 윙어 그렇죠. 네. 미드필드 자리에 만약에 그러니까 4-4-2로 또 나온다고 하면 레미나, 벨레가르드, 아인누리 그리고 쿠니아하고 칼라이치가 전방 투톱으로 나올 거고 토트넘이 예상이 쉽지 않으면서도 쉬운 약간 좀 수비 라인이 제일 어렵죠. 네. 네. 일단 수비 라인이 주전 4명이 다 못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포로 같은 경우도 약간 부상 의심이 있기 때문에. 엄청 열심히 뛰더라고요. 그렇죠. 실시즌에서. 네. 근데 지금 일단 포로, 다이어, 데이비스, 에메르송 로얄 이렇게 폭백을 예상하는 매체가 있고 풋볼런던 같은 경우에는 그 필립스의 선발 콜업 또 예상을 했습니다. 일단 1군 콜업을 했는데 네, 애슐리 필립스 그쵸. 05년생 네. 193cm의 장신 수비수죠. 21세 토트넘 팀이 뛰고 있는데 그렇죠. 이번에 그 원정에서 뺐어요. 1군에 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선발로 낼지 솔직히 모르겠는데 데이비스도 좀 부상이 이전에 있었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약간 몸 그렇죠. 상태가 확실하지 않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드 쪽에 이제 비수마, 뭐 사르 이런 나오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격적 조합에 대해서 좀 엇갈리는데 뭐 클루셉스키, 메디슨, 존슨, 손흥민이 예상한 매체가 있고 풋볼 런던은 손흥민, 클루셉스키, 존슨 이렇게 3톱이고 로셀소가 이제 중앙 공비적으로 나올 것이다. 여긴 메디슨이 못 나올 거라고 본 거죠. 그렇죠. 벤탄쿠르가 아니라 네. 오히려 로셀소네요. 네. 그러니까요. 벤탄쿠르보다는 항상 보니까 메디슨이나 로세스를 둘 중 한 명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네, 벤탄쿠르의 컨디션이 아직 완전치 않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폭백이 불안하기 때문에 폭백을 더 보호하는 차원에서 3미드를 쓸 가능성도 없진 않다고 봅니다만 일단 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머리가 이제 복잡할 것 같고 근데 기본적으로 전방 압박을 굉장히 중시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전방에서 그 압박이 1차적으로 팀 수비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렇기 때문에 후방에 좀 이탈자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얼개를 바꾸지 않을 가능성도 꽤 높다. 자, 근데 네. 저 데이비스가 만약 나오면 그 wolverhampton 최전방에 클라이지치 2m거든요. 네. 데이비스가 이제 70대 키를 보유한 걸로 아는데. 70대보다는 높죠. 81인가? 네. 네. 크진 않지만. 네. 그 제공권에서 좀 약점이 있을 수 있겠네. 그런 다이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점을 생각하면 필리스가 나올 수도 있는 게 네. 아 그렇죠. 다이어가 있죠. 네. 지금 맥과이어 그렇게까지 핵심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메가이 다이어도 모릅니다. 이번 코펜하겐한테 칠 때 네. 그 짤 도는 거 보셨습니까? 패스 말도 안 되는 패스하는 거. 근데 너무 안 됐더라고. 자, 어쨌든 지금 수비 쪽에 굉장한 이탈자가 있는데 다이어가 사실 뭐 스피드 면에서는 황희찬한테 접히겠지만 뭐 그래도 높이나 피지컬 싸움에서는 그래도 뭐 역량이 있는 선수니까. 동기부여는 지금 가득 차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실시전 대패를 했지만 정말 팀 분위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팬들의 반응도 좋은데 관련해 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했던 인터뷰가 또 화제가 돼서 막 또 그렇죠. 바이럴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감독에 대한 어떤 뭐랄까 충성심 내지는 존중, 소회를 얘기한 건데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을 때 가져왔습니다. 엔지 감독이 오자마자 나는 아직도 배울 게 많아 학생이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역시 인터뷰 장인. 그렇죠. 나는 지금 31살이고 내 인생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죠. 또 전화위원 있다는 걸 그렇죠. 다 알고 네. 있다. 그런데 엔지 감독이 와서 인간적으로서 또 선수로서 나한테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다. 그러니까 이미 축구만이 아니라 인생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치 있는 조언들을 너무 많이 해줬다. 매번 나를 놀래키는 사람이다. 이게 정말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선수들의 가지고 감독을 만나는 게 우리 모두에게는 기쁜 일이다. 지금 토트넘 분위기를 확실히 그러니까요. 보여주는 대목이네요. 그러면서 경기 전에 드레싱룸에서 선수들한테 하는 얘기는 정말 인크레더블하고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뛴다. 그러니까 그 9명이 됐음에도 네. 선수들이 죽어라 끝까지 다 뛸 수 있는 게 저는 감독의 그렇죠.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네. 경기장에 나가서 감독과 팀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붓게 만드는 힘이 있다. 감독이 원하는 게 뭔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선수들 모두가 아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감독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truly incredible한 잡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물론 팀 성적이 좋고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손흥민 선수가 감독에 대해서 이 정도 그렇죠. 수준의 멘트를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어떤 뭐 대표팀의 소속 감독이든 간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일단 놀랍고 1차적으로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 과거에 했던 얘기를 좀 소환을 하면 케인이 이적 한 해 만에 할 때 현지에서 해리 케인이 포스트코글로 감독의 인품에 반해서 남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말이 되냐. 아니 무리뉴 뭐 콘테 같은 사람이랑도 해봤던 케인이고 그렇죠. 그리고 본인의 정말 엄청난 이적을 눈앞에 두고 감독 그 2, 3주 같이 훈련했는데 그 사람 인품에 반했다고? 근데 무리뉴 콘테랑 같이 했으니까 반했었어. 말이도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뭐 선수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포스트콜로 한 번 만난 기자들 다 반해가지고 뭐 엄청 막 그 극찬을 쏟아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정말 이 사람이 어떻게 토트넘에서의 커리어가 끝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인간적인 매력이나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어떤 마력이 있는 사람이고 분명한 것 같고 그게 지금 토트넘의 그 선수들 구성에서도 뭐 대단한 영입이나 엄청난 투자를 하지 않고서도 놀랍게 바뀐 그 기저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네. 뭔가 인간적으로 이 정도로 뭔가 극찬을 받은 거, 그 리버풀의 클롭 감독이 예전에 선수단한테 맞죠, 엄청, 예. 많은 이렇게 아니 뭐 지지를 바르딜라 받은 감독에 것 대해서도 같은데. 선수들이 그렇죠. 그런 네.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만약에 에릭 다이어까지 다시 이렇게 좀 좋은 경기를 하게 만든다면 정말 그거는 인정이죠. 네, 킹정이죠, 그렇죠. 킹정. 그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바이에른 뮌헨으로 깔끔하게 팔아버리면. 네. 주원이는 사회생활도 잘하고 말도 참 잘하네요. 아 그렇죠. 그리고 저런 말들이 그 손흥민 선수가 그 어릴 때만 해도 그냥 의례적으로 하나보다 싶었는데 이게 꾸준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런 게 진심이고 정말 대단한 인격의 소유자라는 거를 그렇죠.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예전에 벤투 감독한테도 그래도 조금 좋은 멘트를 많이 했던 걸로 좀 기억을 그렇죠. 하는데. 네. 또 아직까지 뭐 포버즈도 크리스마 그런 감독에 평가를 대해서는 별 얘기는 한 게 없습니다. 네. 자, 아무튼 울버햄튼과 토트넘의 경기 이번 토요일 저녁 9시 반에 네. 저희 또 입중계 하니까 많이 와서 같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많이 준비해서 또 그래도 하겠고요. 아무튼 오늘 울버햄튼과 토트넘 프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